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신경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 좀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 좀 더 진지해지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의 첫 반응은 약간 당혹스럽다.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이 주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곡법의 대안이 밥 한 공기 비우기 그 운동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물론 전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도 못합니까? 뭐 이런 취지의 약간 항변이 있었는데 일단 뭐 오전부터 논란은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일단 발언 내용 들어보셨죠? 그 이후에 여당과 야당에서 나온 반응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당 내 반응입니다. 보시죠. 김기현 대표가 약간 이 질문을 받고 약간 당황한 듯 하다가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 이준석 전 대표 뭐 여기 또 안 빠지죠. 갈수록 태산이다. 옆에 가겠습니다. 김웅 의원 아니 먹방 유튜버가 당대표나 해라.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도 또 이 논란에 참전을 했어요. 양곡법 이슈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다음 야당 반응 좀 보죠. 방금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 뭐 경박 이런 표현 썼고요. 김성주 의원은 먹방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라.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어떻게 놀림의 대상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다음 여기 보면 여기 정의당이죠? 유호정 의원. 다음엔 꼭꼭 씹기냐? 이렇게까지.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에 들었는데 뭔가 희화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에 나온 반응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공기 다 먹기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그냥 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분이 언론사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쌀값 정산하고 양곡갈법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말만 번들어간 민생 119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검토됐다면서 KBS에 최초로 제가 언급한다면서 한 이야기가 밥 한 공기 다 먹기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 뭐 여성들이 무슨 다이어트 때문에 다 안 먹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한 곡이야. 발상해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 당도 그러잖아요. 당도. 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또 어떤 최고위원은 또 무슨 뭐 저 양곡관리법 쌀 소비하는데 뭐 밥 많이 먹으라 뭐 밥 하루 한 끼씩 밥 먹자고 뭐 그랬다면요. 네. 그게 여당의 최고위원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당이 그렇죠. 네. 대표가 존재감이 없죠. 최고위원들 돌아가면 사고치죠. 내각이 점수를 딸 일이 있나요? 당이 점수를 딸 일이 있나요? 대통령 본인이 점수를 따나요? 그러니까 그죠? 고정 지지층 30% 네. 내가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재호 상임고문 얘기 그냥 이 지적의 범위가 막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갔죠.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은요.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 119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본인이 SNS에 해명을 올렸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재명 대표 사례를 들면서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쌀 피자 만들기든 캠페인 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왜 나만 갖고 오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발언의 진위 왜곡해 선동하고 있다. 이거 유감이다. 민생 위한 아이디어다. 이거 정쟁으로 몰지 말라. 이렇게 해명글을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파장은 좀 커졌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캠페인이죠. 아, 북한이요. 네. 꼭꼭 씹어 먹고 새끼 많이 먹고 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생각하는. 근데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 진행하고 있는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에도 좀 무리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 2021년도 예.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재정 고갈을 오고 예. 1억 앞으로 이제 1조 3천억 4천억이 들어갈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말 정당의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이렇게 쌀만 수매해 주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 사회를 어떻게 정주 가능한 도시로 갈 것이냐에 예. 대한 정책적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건설적인 토론하고 아예 1조 여당 같으면 1조 3천억을 예. 아예 농민들의 복지에 쏟아붓자. 쌀 사지 말고. 그 뭐 800억이나 되는 돈을 예. 창고에 관리비로 주는 그런 예. 상황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납품종으로 바꾸자. 왜 쌀만 하냐. 아. 이런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쌀 그걸 언제 먹고 있습니까? 억지로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희화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떤 중량감, 무게감. 다만 조수진 의원이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기 때문에 예. 나름에는 농민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라도 쌀 소비를 늘리자. 예.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너무- 좀 소비를 하면 낫지 네.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정치인이 지금요. 쌀 밥 많이 먹으라 한다고 요즘 밥 먹는 그런 세상입니까? 예. 자기 아버지가 먹으라 해도 안 먹는데. 아무튼 이게 밥 한 공기 비우는 얘기로 참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이 얘기가 알려진 뒤에요. 무슨 얘기가 또 돌았냐면요. 최근에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밥 한 공기의 양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화면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오늘 정치권 인사들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이게 뭐 19세기 말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밥 한 그릇 여기 뒤에 사진 보시면 이게 조선시대 사진이잖아요. 이때 당시 밥 한 그릇 보세요. 거의 국그릇만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1200cc 정도가 밥 한 공기였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죠. 500으로 떨어지고 400으로 떨어지고 2000년대 초면 350. 지금은요 200cc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한 100년 사이에 거의 뭐 한 5분의 1 수준 떨어져서 절대적으로 쌀을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밥 한 공기 먹어봐야 얼마나 소비합니까? 아마 이 뜻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김연아 전 의원님. 밥 한 공기 더 먹기 이게 현실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저 발언을 보고 예. 지금 국회에서 또 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비난을 하시는데 예. 양곡관리법에 대한 문제를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예.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쌀이 남아도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쌀을 이제 저 안 먹고 예전에는 밥만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됐죠. 근데 요즘은 밥 말고 다른 것도 먹을 게 많이 생긴 것도 예. 있고 노동의 형태도 좀 달라지면서 이제는 쌀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한 끼를 더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갖고 쌀 소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책 중에는 가장 쌀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쌀로 술을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쌀로 케이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예. 이제 우리 쌀로 만드는 술을 만드는 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허구 많은 대안 중에서 왜 밥을 먹자고 했을까? 거기에다가 더 이 얘기가 논란이 된 거는 무슨 다이어트 얘기까지 여기다 첨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더 얘기가 커져버렸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관심사에 국한된 발언으로 예.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현안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던 조금 저는 가벼운 접근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양곡관리법은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되어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사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이 법안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좀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그 진지함, 예. 숙고함, 말의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더 하나 또 하나 좀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왜 야당에게 예. 이런 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일종의 먹잇감을 제공했느냐.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변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대신 정말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양곡관리법, 남아도는 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대안 만드는 일에 조금 적극적으로 입장과 발언을 해주시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뷰 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요. 근본적인 이런 대책. 뭐 아까 잠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쌀 이외에 다른 작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정책 이런 것도 당에서 고민 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다 밥 한 공기 얘기에다가 누가 먹는다 안 먹는다 얘기를 꺼내니까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웃 국가죠. 일본 얘기까지 오늘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화면으로 정리됐는데 일본에서는요. 일본 의회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다 그래요. 국민이 한 명이 하루에 한 그릇 더 먹으면 목표치의 45% 달성할 수 있을 것. 쌀밥 더 먹기 운동 펼쳐야 된다. 뭐 일본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거의 이 무슨 지금 막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혹시 이런 상황을 듣거나 알고 있으면서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닐까. 오늘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신지호 총리실 정전수기 부위원장께요. 그냥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 일본 걸 혹시 참고를 한 건가요?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 얘기가 도대체. 저는 저거 처음에 기사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 가짜 뉴스 같다. 아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약간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뭐 저 한마디로 좀 황당하다. 예. 황당하다. 그리고 정책 대안으로도 저건 형편없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정무 감각에 있어서도 이 양곡관리법은요. 예. 저는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인데 예. 농업혁신 말살법이라고 봅니다. 농업혁신 말살법.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법권을 굉장히 잘못 행사한 건데 오히려 지금 저렇게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뭔가 게 희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수요 공급의 불일치, 그러니까 지금 그 생산량이 많고 그러면요. 예. 그 불일치를 줄이려면 공급 조정을 하는 게 그 기본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빨리 본인이 실언임을 인정하고 예. 이 전선에서는 빠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이 얘기가 알려진 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고 아까 영상을 잠깐 봤지만 뭐라고 얘기를 그리고 이 질문이요. 이 아까 영상에 있었던 그 모습 말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는 별다른 답도 안 했어요. 김기현 대표가. 자,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께서는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뭡니까 이거? 아니 우리 그 정치와이드 유튜브 댓글에 보면 예,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정순옥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루 4끼 먹기 운동하자. 하루 4끼 먹기 운동이요. 예. 그다음에 이선혜님은 나 요새 다이어트 하다가 빈혈이 생겨서 쓰러졌다. 하고 이 자체가 지금 희화된 거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더 그 정치와이드가 더 웃겨요. 19세기부터 밤 양까지 끌어오고 일본 자료까지. 이건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 자료까지 예. CG로 만들어서 그 만들어주는 게 더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안에 자살의 도구로 번개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번개탄 생산 금지를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조롱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또다시 이제 쌀 수확량이 많다고 신동진벼를 참동진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 말 그대로 조수진 최고가 저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가 전북 익산이라며요. 그러면 전북의 대표적인 쌀이 뭐예요? 신동진벼예요. 고품질의 수확량이 많아요. 근데 참동진벼는 키만 멀쭉하게 크고 그 품질은 떨어지고 수확량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향사랑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정말 이제 저는 모습들이 예.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고 정부가 이 쌀 과잉 생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 신동진배를 참동진배로 바꾸자는지 예.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 제5차 기본 계획 안에 번개탄 생산 금지라고 하면 그 번개탄 만드는 기업은 웃자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희화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 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이야기는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인데 왜 조수진 최고가 자신이 뭐라고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라. 먼저 국힘당 내에서의 비판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예. 웃겨서 기가 찼어. 그런데 무슨 정쟁으로 mon다고 당신이 뭔데도 정쟁을 몰 거예요. 당신 당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또 만들어내.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신지호 전 의원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왜 자꾸 시비를 걸어? 오늘 사실은요, 뭐 정치와이드도 이 내용 다루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에 서 기사로 다루고 있거든요. 아마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좀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정부하고 뭐 당정 협의 뭐 이런 게 좀 잡혀 있다 그래요. 양곡법 요 대책에 대한 그 대안에 대한 어떤 발표 내지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가 나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하다. 이게 소위 무슨 소리냐? 이런 반응이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따박따박 받아치기. 요새 국회에 대정부 질문이 있죠. 오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한동훈 장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따박따박 뭔가 받아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의 득이 될까 짐이 될까? 이건 무슨 소릴까요? 득과 짐. 어떤 판단 여지가 들어있는 이런 질문이 들어간 제목인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먼저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합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김 의원님께서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한동훈 장관하고 처음 말을 섞어봤거든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잡아갖고 딴 얘기로 되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 앞에서 이렇게 만약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뭐 우리 집이 더 뭐가 커, 우리 집 TV가 더 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하듯이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국민들께서 제 애창곡을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의미 없는 질문 그리고 누구를 그냥 모욕 주기 위한 질문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제 애창곡이 누가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이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모 인식, 국회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 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장면이 들어가 있었어요. 신지호 전 의원님. 사실 보면 사안마다 야당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오늘 특히 유독이 많았어요. 오늘 그 장면이. 자, 한 장관의 이런 같은 모습.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게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한 장관에 대한 그 답변 태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워낙 우리 정치가 이제 두 동강 나왔고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열광을 할 거고요. 예. 뭐 민주당 특히 개딸들은 아주 혐오의 대상, 극혐의 대상으로 삼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의원 시절에 그 뭐 정부 위원들 상대로 뭐 목청 높여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 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더라고요. 괜히 그 본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인성에 좀 모자람을 오히려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후회가 많이 됐는데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상대로 뭐 감시를 한다, 감독을 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마치 뭐 그 고함 지르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금 민주당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제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진다는 표현도 네. 나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질적인 어떤 그 질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질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하신 당부입니까 지금? 공부 좀 하라 그 표현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양무석 전 의원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내가 상황 아무리 이거? 공부를 해 나갔다 칩시다. 애창곡이 뭐냐고 물으니까 윤동현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 짜장면 드실래요? 했더니 내가 언제 짜장면 먹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압수수색 한다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 말을 안 섞는 게 낫지. 민주당 빵빵이 깨지는 거 알아요. 저렇게 대답을 하면 빵빵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 황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해.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애창곡이 뭡니까? 이상훈 앵커. 윤도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받아쳐. 근데 그럼에도 그걸 아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왜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아 그러니까 예. 이제는 기본적으로 장관이잖아요. 장관. 예, 예. 장관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예.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다양한 문제에서 질의를 하면 자꾸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동문서답도 참 고귀한 표현입니다. 한동훈 장관한테는. 그래서 짜장면 드실래요? 하는데 내가 언제 짜장면 먹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압수수색하러 간 적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판판이 깨지고 절기고 한동훈 장관은 절기고 그리고 댓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국립중앙방구성님이 그 댓글 이름도 참 재밌어요. 국립중앙방구성님이 깐족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냐. 그리고 누가 봐도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30% 일패인데 그리고 그렇게 이 집권 여당과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중도층에서 저렇게 깐족거리는 장관을 보려고 예. 우리가 이번을 찍었을까 하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 근데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 대정부 질의가 보통 11분에서 14분 정도 주어집니다. 예. 저 고귀한 질문 시간에 왜 장관의 애창곡이 궁금하죠? 그게 국민의 관심사일까요? 저는 질문의 수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공부도 안 하고 본질도 비껴간 질문을 할 때 누가 야단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 X세대입니다. 이제 국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의원들이 장관들 불러다가 호통치는 그런 정치 질의 문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좀 당돌해 보이고 이게 예. 좀 어색하지만 저는 MZ세대가 노조 문화를 바꿔가는 것처럼 예. 이렇게 70년대 X세대의 장관들이 국회에 대한 정치 또 대정부 질의 문화도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참 국회 갈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최근에 대정부 질문이 이제 사흘째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유독이 특히 좀 모습이 많이 나와서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렸는데 다음은요. 지난해 말에 여론조사를 하나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정치인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관련 조사에 딱 들어가 있어요.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어떤 요 하늘색 같이 되는 게 이게 호감도거든요. 29%. 그리고 비호감도가 53%. 물론 다른 정치인 대부분 다 비호감도가 50%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뭐 그거의 큰 흐름에서는 뭐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호감 29, 비호감 53 이렇게 작년 말입니다. 그럼 작년 말 이게 12월 조사인데 대략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떨까? 이게 궁금한데 김용준 의원님. 네. 최근 이 연말 이후에도 한동훈 장관 연초부터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민주당과 이렇게 대립, 충돌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오늘도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걸 감안하면 한동훈 장관의 호감도 비호감도 지금쯤 조사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별다르지 변화가 않을 있을 거라고 거라고 보세요? 보여집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가질 텐데요. 예.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보면 예. 큰 정치인일수록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큰 정치인. 네. 지금 보십시오. 뭐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이낙연 전 대선 후보, 안철수 의원은 원래부터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고요. 그러게요. 제가 좀 그렇게 60%가 넘네요, 여기 두 명은. 예. 예. 근데 사실은 비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예컨대 뭐 큰 정치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 비호감도 낮아서 대선 후보가 됩니까? 경기도지사도 못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셀럽이 됐다는 의미에서의 비호감도가 민주당 쪽에서 높아졌을 것이고. 약간 반작용인가요, 네. 그거는요? 또 하나는 중도층에서의 비호감도가 꽤 높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매우 스마트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좀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뭐 편의점에 간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전혀 정치적인 무관심한 분들의 평가에 있어서 조금 이제 짜증이 난다. 예. 똑똑한 건 좋고 뭐 MZ세대 뭐 X세대 다 좋은데 예. 저건 좀 과하다. 이런 조금 어떤 뭐랄까 이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 실질적인 말하자면 비호감도가 같이 순정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셀럽 반열에 이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작용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신데 숫자의 변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특히 이거 조선의 제일여 이 얘기 참 회자됐습니다. 이것도 이런 표현을 또 김의겸 의원은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회자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가 오늘 거론되면서 그에 관련된 질문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송파벽으로 이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네,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권대가 강한 곳으로 이사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오보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자, 오늘 한 이 언론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기 출연하신 분이 뭐 서울 송파병 얘기를 꺼내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얘기가 알려지면서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막상 국민의힘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갑자기 이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한동훈 전입설 이거 뇌피셜 같다. 힘든 지역이라는 이유로 디스하려는 의도다. 뇌피셜이다. 디스하려는 것 같다. 내년 총선 본인이 송파병 승리로 이끌 것이다. 어디서 지금 그런 소리 합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죠 지금요. 아마 김근식 위원장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송파병 누가 이걸 꺼냅니까? 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근식 위원 웃겨. 오락하고 있는데 지금 다큐로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엉뚱하게 됐어요. 웃자고 한 말을 갖다가 저렇게 죽자고 달라드니까 오히려 김근식 위원장이 없어 보이네요. 본인 지역구니까 아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김연아 전 의원님. 당연히 김근식 실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아니요, 저는 송파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아, 송파 얘기는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산 등록상에서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가 이전이 됐다거나 뭐 이런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첼리스트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도대체 아무 근거도 없이 어느 분의 뇌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소문이 돌았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나갈 생각도 없고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수한 소문을 퍼뜨릴까. 결국 소문은 소문을 낳고 소문이 또 확산되어서 이종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건가. 자기 지역은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지역에서 오래 당협위원장 하셨는데 예. 뜬금없죠. 갑자기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쪽에 온다고 하면 아마 오늘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놀랄 수 있고요. 예. 또 약간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 어려운 지역이고요. 예. 나름대로 저 지역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노력하셨을 텐데 예. 여기가 언제든지 위에서 누가 바꿀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굉장히 섭섭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저렇게 언급하실 필요까지 있었겠나.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들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냥 담대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내가 승리로 이끄다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마지막에는. 예, 양무석 조준이. 예, 그 방금 김민아 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예. 한동훈 장관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 견제한다. 그다음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 저는 말을 퍼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팩트 좀 체크 좀 하고 갑시다. 이 이야기는 CBS의 김규환 해설위원인가 그분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이 나오면 훨씬 더 민주당에서는 쉽죠. 지금 한 30%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 아바타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민주당이 그 한동훈 장관 제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의 희한한 논법에 의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참 그 황당한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고 김연아 전 의원의 표현대로 당돌하게 양문석의 표현대로 깐족깐족하게 하는 저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식상해하고 있고 대통령의 언어도 식상해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언어는 더 식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견제할 이유가 없죠.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양무석 전 의원은 민주당은 환영한다. 오히려 나와라 이런 말씀인데 네. 김연아 전 의원님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역구로 글쎄요. 워낙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여러 지역이 꼽혀요. 글쎄요. 이거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지역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혹시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지역의 형태에 따라 좀 다양한데요. 예. 중앙에서 인지도 있는 인물이 와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지역의 민심을 살펴야지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선별하느냐라는 것은 만약에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 의지가 확인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이 승리를 이끌 때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 한동훈 장관의 저런 입담이 어떤 쪽에 더 가점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승리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직을 그만두고 지역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치면 전략적으로 뭔가 공천해야 되는 지역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역시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까 양문석 의원님과 좀 토를 달자면 한동훈 의원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저런 말 답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지겨워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극히 민주당식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또 중도층 중에서는 좀 뭐 받아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만하네. 그리고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쩔쩔매지? 제대로 한 방 먹이지 못하지? 이런 여론도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건 평가가 갈리는 거니까요. 뭐 양쪽 지지자 그리고 중도층 아마 판단이 제각각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뭐랄까요? 아까 셀럽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시각에서 보자면 논쟁적인 인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어디 가는 주목을 바꾸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슨 일. 그런데 그 앞에 수박 테러의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봐요. 이게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사진이 2장이 나와 있죠. 이 사진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내용이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최근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 김건희 여사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막식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에 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런 반응이 민주당 당원으로 보이는 분들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강기정도 빨간색, 여기서 말하는 빨간색은 여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박으로 커밍아웃했다. 정치 기웃 거리지 말라. 이거보다 더 굉장히 강한 비판들이 있어요. 무슨 다음 공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순화된 것만 뽑아도 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맹비난이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한마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 비엔날레를 홍보를 하고 싶은데 앞에 김건희 씨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담으로 오란 소리가 아니라 와주시면은 좀 빛이 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죠. 뭐 빛이 나, 빛이 가리지. 하여튼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건 실언인 것 같아. 자, 신지호 전 의원님.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초청을 한 거 놓고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그 당원들이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실언이다. 그 초청 자체가 실언이다까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난달 말일 3월 31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순천 국제 그 정원 박람회. 정원 박람회. 예. 그 저 광주 비엔날레는 뭐죠? 저게 문화 행사예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술 전시회인데. 그러면 순천은 왜 갔죠?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순천 가서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문화 행사, 순수 문화 행사를 정치적 색깔 가지고 재단을 하고 저렇게 맹폭을 가하고 그러면은 뭐 완전히 뭐 저쪽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쪽이면은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그 부인이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광주 비엔날레 봤더니요. 1995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 100만 명이 왔어요. 근데 가장 안 온 때가 20만 명이더라고요. 20만 명. 네,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문제의 정치성 짙은 한 이념 작가의 세월 5월이라고 하는 논란이 됐던 그런 작품. 5월에 뭐 그 80년 5월에 광주 희생자들이 세월호를 들어가지고 뭐 살려주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안 좋게 묘사한 그런 정치색 강한 미술품이 전시되고 뭐 그게 또 주최 측에 의해서 뭐 개시 중단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게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술 전시회 하면요. 외국인도 좀 많이 오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게 뭐 누구를 위해서 득이 될지 모르겠네요. 양무석 전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상황? 일단 뭐 그 아까 이 정청래 최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옆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방송하던 그 방송 마무리 끝에 이제 제가 기정이 형 왜 그랬대?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청래 최고가 그 아까 사회 보는 분이 그 강 시장하고 더 친하잖아라고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가 그 웃으면서 이제 이 정청래 최고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실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그 강 시장한테 전화해볼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던 이제 웃는 자리예요. 아주 이제 우리가 큰 의미를 안 두고 웃는 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정청래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그 인상 쓰고 눈 부러뜨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럼 정청래 최고의 발언 좀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혐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그 정권의 성격 규정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주시장이잖아요. 특히 딴 데도 아니고 광주시장이었잖아요. 광주시장이 그 좀 더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저게 굳이 언론에 나가지고 광주시장이 초청해서 이 하는 모습들은 아니지 않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일정에 의해서 광주 비엔날레를 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흥행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광주 그 비엔날레 그 주최자들 입장에서는
그 나쁜 거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광주시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뭐 평가는 덕담으로 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강기정 시장이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정서를 그 반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약간 맥락으로 그럴까지 그러니까 실언까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초청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과거에도 사실은 이 비엔날레 행사에 지금은 이제 잘 안 쓰는 표현,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대통령 부인의 참석이 꽤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04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입니다. 여기 부부 개막식 참석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광주 비엔날레는 김정준 여사가 개막식 축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 전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좀 회자가 됐는데 김연아 전 의원님, 사실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비엔날레 자체가 흥행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특정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의 출신이라고 해서 그 정당의 시민들만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저는 강기정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가면 마지못해서 받고 그런데 내가 먼저 초청할 일은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어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뭐 열성 당원이시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을 두고 갈라치기 하는 이 분열의 정치를 정치인들이 계속 선동하고 끌고 가야 될까요? 정치가 이렇게 포용력이 없어서 저는 어떤 우리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불편하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포용하고 또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는 것을 비난받는다면 도대체 정치의 영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재판부로 올라가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우리 분열의 정치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럼 정치야말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먼저 포용하고 먼저 소민 내미는 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화입니다. 문화에 무슨 정당이 있고 문화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문화는 서로 다른 인정과 국경을 넘어서 함께하는 것들, 공유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저는 광주 비엔날레 정신을 바로 우리가 더 되새긴다면 강기정 시장의 이런 초청 저는 응원드리고요. 이거 비난받을 일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아까 정청래 말하면 실언을 한 거다. 아니다. 김영주 전 의원은 그럴 수 있는 거다. 이걸 갖고 왜 그러는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단체장 입장에서는 광주가 그 비엔날레 자체가 자꾸 이렇게 모습이 축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파심, 위기의식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들이 다 함께 모여지는 그런 행사 그걸 바랐겠죠.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가 정치적 논란 없이 이 행사가 문화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기획자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국가와 또 국가적 어떤 뭐랄까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그런 고민이 아니었나 그렇게 아무래도 생각하고 지원을 좀 받을 아마 수 이게 있다. 뭐 정식적인 초청 절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오시면 좋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당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다라고 비판한 건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청래 의원도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더 통합적이고 더 큰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더라도 좀 문화 행사는 문화 행사답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당의 최고의 최고위원회 어떤 덕담스럽지 그걸 또 편가르기 하듯이 오히려 수박들에게 힘 실어주는 수박이란다 개딸들에게 힘 실어주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석 전 의원. 아니 근데 갑자기 여기 개딸이 왜 나와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정색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개딸이 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방송이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방송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의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4.3에 불참했던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야구 시구하고 서문시장 갔던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김연아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갈라치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강주에 양동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경기 부양을 고민하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위로하려고 하면 왜 자갈치 시장이나 양동시장은 한 번도 안 가요? 그리고 서문시장만 6번을 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던 그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 끝에 이제 방송 마무리 지점에서 기정이 형 왜 그래라고 제가 이제 던졌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치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재현 최고가 5.18 망언했었잖아요. 태영호 최고가 4.3 망언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갈라치기지. 지금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 비판하고 그들을 갖다 개딸이라고 규정하고 그다음에 흑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반대하고요. 강기정 시장의 그 이야기도 말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기정 시장은 강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자신을 뽑아줬던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고려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강주 시장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질문을 추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쭉 앞에 말씀하신 게 지금 여권 대통령부터 쭉 얘기하셨어요. 뭐 최고위원까지. 그러면 그쪽이 지금 갈라치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김현아 전 의원이 갈라치기라고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강주 시장으로서 강주 시민들의 그 마음을 읽는 게 1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건 알겠고요. 그럼 지금 여권에서 먼저 갈라치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강기정 시장을 겨냥한 아무리 봐도 강성 당원들로 보이거든요. 이분들의 행태는 갈라치기가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저분들이 현재 정부를 갖다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자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고 오히려 강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영역에서 다른 강주 시민들이 그 김건희 여사 와서 흥행 좀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의사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들을 표현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낙인 찍기를 하고 비난을 하는 거는 아니죠. 정치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일반 국민들의 그 정치적 행위와 표현들을 갖다가 억압을 하려고 그래요,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저분들의 표현은 당원들 지지자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줄줄이 이제 직회부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약순환의 정치, 이게 총선 전까지도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윤석열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연아 전 의원님, 총선에 지게 되면 감옥에 간다.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저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총선에 지면 감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총선과 그 이후에 어떤 사법 처리를 연결한 것 같죠?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죠. 자기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지면은 여기서 지는 사람이 감옥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 같이 범죄 혐의가 많은 분이 선거에 나가서 뭐 지셨을 때 글쎄 그때나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꼭 져서 감옥을 가시는 건지 수사를 받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 비약이 좀 굉장히 엉망진창이고요. 저는 안민석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정말 여기야말로 실언이 많습니다. 나중에 규명되지 않은 것들 굉장히 많죠. 뭐 제가 비단 옛날에 최순실 사건, 뭐 해외에 여러 가지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윤지호 씨 국회에 데려와서
영웅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국민 사기극에 같이 동원한 사람 바로 안민석 의원입니다. 조금 발언에 진실성을 담아주시고 사실 확인 그리고 뭐 본인의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요.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이기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러나 저는 이 발언은 도대체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별다른 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 주제를 진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느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공통점은요. 우리 정치권이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날이 서 있어서 뭔가가 하나 그 날에 떨어지면은요. 굉장히 뱀니다. 굉장히 뭘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나 날이 강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진행 중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이 주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네 번째 주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방문 내일 예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이죠. 근데 이걸 놓고요. 야당의 역할을 하는 건가 아니면 선동쇼인가? 이 국회 또 확연히 갈리죠 지금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야당으로서 할 만한 역할인가? 아니다. 이건 정치 선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 민주당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라는 어떤 이 내부 조직을 좀 꾸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1박 3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일본 현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일본 현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앞서 오늘 이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서 일본 경제공사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에 보내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에 관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는데 일본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 나온 걸 가지고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 편을 드는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에서도 오지 마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서 또 무슨 창피를 당하고 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인터뷰는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 꾸린 대응단이죠. 약칭으로 대응단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대응단 소속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지금부터 인터뷰 해보겠는데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효영입니다. 예, 인터뷰에 응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궁금한 거는요. 네. 민주당의 대응단이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하고요. 후쿠시마 현지도 좀 갈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요. 네. 여러 가지 네. 일정을 지금 잡고 계실 텐데 네.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도쿄 전력 그리고 일본 네. 의원들 면담 등 이런 일정을 좀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지금 다 잡혀 있는지 아니면 추진됐는데 잡힌 일정과 잡히지 않은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일본 현지 여론을 좀 확인하고 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인근 지역의 현황도 보고 그리고 후쿠시마 현 내에 있는 여러 어민들, 주민들, 지방의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도 보고 예. 그리고 동경전력에 면담을 요청을 해서 예. 사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지금 방사능 오염수의 원래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런 일정입니다. 예. 그 이란 의원연맹 쪽은 저희가 처음에 접촉을 했었는데 첫 번째 지금 선거 기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 의원연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예. 이란 의원연맹의 소속의 어느 그 후쿠시마 현 밑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께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이란 연맹 자체가 만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란 의원 연맹 면담은 안 되는 겁니까 현지에서? 지금 그쪽에서는 면담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저희도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란 의원 연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데요. 뭐. 예.
그 그쪽에서 어떤 도쿄전력 입장을 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 접촉을 하면서 그런 의원님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교류를 좀 계속 해 나가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당장 못 만나더라도 그 도쿄전력 쪽 면담은 네네. 어떻게 좀 잡으셨습니까? 면담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사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예. 사장님은 일정이 많아서 어렵고 그걸 담당하는 다른 분을 좀 찾다가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답을 받은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동경전력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직접 요청을 하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청을 하는 건 요청서를 전달하는 정도도 괜찮겠다 싶어서 예.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현지에서 잡혀 있는 일정은 혹시 확정된 게 있습니까? 네네. 동경에서 또 확정된 일정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주장도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본 현지의 여론들이 어떤지 그런 시민사회나 관련된 전문가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는 알겠습니다. 자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후쿠시마 현으로 이제 원전 인근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원이라든가 예. 그리고 거기 어민이라든가 그 발전소 사고 났을 때도 있었던 노동자라든가 예. 아니면 거기서 지금 암발병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또 예. 지휘하고 있는 의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만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원전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접 지역까지 저희가 가서 오염된 현황이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예. 상황인지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양이원영 의원님 지금 이 정치와이드에 출연하신 패널 두 분께 좀 질문 기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우선 김영주 전 의원님 질문하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주 전 의원인데요. 네. 그동안에 보니까 일본 시민단체 중에서는 일본에 입학하는 그 핵 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출수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말하자면 검토하고 조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어느 정도의 뭐 말하자면 후쿠시마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환경 단체하고의 어떤 공식적인 논의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들이 있고요. 네. 그 단체의 대표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공식적인 도쿄 전력 외에 일본의 어떤 그 뭐 우익 언론 기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언론계의 동향 또 실체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일정은 없습니까? 네. 거기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 전반적인 걸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여론 현황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 현지에서 저희 쪽에 접촉한 뭐 언론사들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연아 전 의원님 질문하시죠. 네,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들을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시민단체이고 그 시민단체의 선정은 누가 중간에 조정을 해주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본의 저희 그린피스나 아니면 프렌즈 오브 디어스 재팬과 같은 환경단체들이 있고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사고 전부터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오고 사고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해오신 그 관련된 자료 정보실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런 쪽과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요즘은 네.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 아닙니까? 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러 현지까지 간다는 것은 옛날에 팩스도 안 됐을 때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문서나 이메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별도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민주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공사와의 면담이 성사되는 걸 보면서 더욱 더 마음을 굳혔는데요. 저희가 이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8월, 7월, 8월 그때 결성을 해서 9월부터
했고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증인까지 불러서 질의를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국제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국조실 TF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이제 말로 하는 거였고 국내에서 하는 거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일본 대사관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일본 현지의 상황을 어쨌든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가장 첫 번째가 대사관 쪽의 면담을 통해서 현지와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요청을 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5개월가량 계속 미뤄지거나 사실상 거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사관 앞에 항의 방문하겠다고 아예 입장을 바꾸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그제서야 공사 면담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연락이 그쪽에서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얌전하게 기자회견하고 토론회하고 서류로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는 뭐가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일본 대사관 쪽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못해서 또 요청하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직접 행동에 나선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현지에 가서 직접 요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비대면 온라인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직접 대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많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부터 뭐 이 방일 하니까 마지막까지 아마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하나만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 예. 2박 추가로 3일이 말씀하십시오. 아니고요. 1박 3일이 됐습니다. 거기서 네네. 그래서 1박 3일로 3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1박 3일입니다. 새벽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네, 1박 최대한 할 수 3일 있는 한, 일정입니다. 예.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많이 듣고 많이 확인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그 다음 돌파구,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시간 보니까요. 한 10여 분 남았어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잠깐만 지금 요거 넘어가는데 지금 발언께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1분씩만 드릴게요. 신지호 의원님. 이게요. 저는 전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의 이 우리 동해 쪽입니까? 예. 저 태평양 쪽입니까? 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미국 서해안입니다. 예. 캘리포니아 이런 데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역류를 해가지고 이 남태평양 쪽으로 가고 호주 호주 위를 지나서 나중에 필리핀 지나가고 예. 제주 해협으로 돌아와요. 그 방류하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긴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2년 후에. 2년 후에. 예. 그럼 지금 미국은 왜 가만히 있나요? 그 저런 걸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예. 호주는 왜 가만히 있나요? 예. 그리고요, 미국, 호주, 중국까지 다 포함된 11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치 이하로 방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게 하고 있는 데가 국제원자력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원자력 기구 11개국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무석 전 의원님. 붙일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2년이 아니고요. 그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90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120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재 일본과 한국 내에서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미국이 안 하면 미국이 기다하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내 유통 농산물 21%가 방사능에 오염이 돼 있고요.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기준치 15배가 넘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재밌는 거는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13,000건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이 방사능 검출률이 5%밖에 안 되는데 농산물은 21%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까지 바다에 방출을 안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지금 기준치보다 15배 이상의 방사능 오염 현실을 실태를 조사를 해갖고 오늘 환경운동연합하고 그 시민방사능 오염대책위원회하고 그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예. 자, 농산물이 지금 이렇게 기준치보다 15배가 높게 나오는데 방사능 오염은 미미한 그 오염만 돼도 엄청난 인체 해를 끼칩니다. 백혈병, 골수암, 그다음에 기형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하고 파리 남부 대학이 2012년에 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연 방사능에만 노출돼도 인체에 그렇게 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가 쏟아붓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바다가 대마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대마도하고 우리 독도하고 사이에 물이 다른 물입니까? 같은 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일본 편 들어준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이제 민주당이 보니까요, 이제 그 친일을 넘어서 거의 종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그 회담에서 그런 얘기 없었다고 누차 설명을 하는데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언론의 얘기를 더 그렇게 신뢰를 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 주장을 추종을 하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건 예, 한마디로 네. 몇 년 전에도 이제 2008년에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 뇌송송 구멍타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이 괴담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 장사를 해보려고 이런 거 좀 자중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왜 이것을 나쁘게만 보죠?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일본의 굴종적 외교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올 수도 있는 일본의 무도한 요구 주장을 야당이 미리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도 한편으로는 야당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물론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오히려 이 정부가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야당이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일본 언론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NHK 그다음에 교도통신이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고 가장 거대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관방부 장관이 바로 브리핑을 했고 그걸 바로 받았어서 보도했던 게 독도 문제고 외환부 문제고 박뉴스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요?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죠. 그거 아니라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와가지고 논평 한 줄 쭉 내면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갖다가 정치 선동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정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익이다? 아까 조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결과적으로 그 일본의 이익이에요? 방금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제가 걱정하는 게 훨씬 더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소리를 해야지. 저는요. 다른 거 다 차지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목적에 한목적성이 없어요. 현지 여론을 확인하러 현장에 가야 되나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안 줘서 그걸 받으러 간다? 이건 무슨 전 근대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이거 자체가 안 되고 뭐 인근 지역의 현안을 확인하러 간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시연이에요? 그 지역의 현안을 왜 확인하러 갑니까? 그리고 이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일반을 압박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항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에게 메시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너무 전 근대적이잖아요. 이걸 1박 3일로 출장을 갔다 올 일이냐고요. 참고로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일본을 간다고 했었을 때 후쿠시마를 간다고 했었을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야당이 그 후쿠시마를 가는 거를 조롱한 건가요? 양무석 의원 잠깐만요. 이 얘기요. 글쎄요. 본격적으로 한다면 시간이 글쎄요. 내일 정도 다시 잡아야 될 주제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가 트럼프 대통령 주제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요. 뭐 제목이 있는데 제목보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영상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In my neighborhood, I had to move out of Manhattan.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자, 미국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된 이후에 굉장한 정치적 이슈 떠올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요. 이게 $36의 티셔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요. 우선부 대선 캠페인 팀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아시죠? 어떤 혐의자들이 입소, 어떤 뭐 체포되면 찍는 사진들이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머그샷을 찍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찍은 것처럼 티셔츠에 새겨서 팔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사라고.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짜로 만든 사진을 합니다. 그 사진이 하나 소개되는데 이거 보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데 막 강압적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AI로 조작을 해서 만든 거랍니다. 이거를 지지자한테 뿌리고 있답니다. 지금. 자, 김연아 전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태는 뭡니까? 21세기 선동 정치, 가짜뉴스 정치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하고 결합이 돼서 저런 것들을 또 돈을 받고 지금 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 모습이 아닌데 만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이 선진국으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여왔는데 이제 미국도 구분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닮으면 안 되는 일들이 미국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따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좀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트럼프 대통령 이 기소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기소 찬성 60, 반대 40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94%가 찬성이고요. 공화당 지지층은 79%가 반대예요. 딱 갈라진 겁니다. 자,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나라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숫자 45대 50 나오는데요. 지지 정당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미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김용우 전 의원님, 네. 이거 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까? 아마 이제 학정 편향의 어떤 그 보편화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팬덤 정치의 극대화 또 다른 국면이 있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지금 김연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국운을 다했다. 근데 한국 대통령이 왜 미국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김연아 전 의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한테 줄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을. 다만 극대한 말하자면 좋은 자리에서 모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이 내용의 본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트럼프가 그렇게 지지를 합니까? 뭐라고 답하실게요? 제가 아니 지금 트럼프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은데 트럼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쪽 팀입니다. 전혀 그 비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게끔 비약을 해야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리 비약을 갑자기 지금 왜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들어오냐 뭐 이 말씀인데 그거는 뉴스와이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이재명을 왜 비교해요? 양무석 전 의원님 뉴스와이드 아니고 정치와이드입니다. 정치와이드. 예. 그리고 나는 김연아 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오늘 동의합니다. 처음으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미국의 국군이 다 한 것 같다.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미국의 국군이 다이긴 했지만 미국의 국방력은 아직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에서 필요한 건 미국의 국방력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